이준석 후보가 공정한 경선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출마하기 2주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은 유승민계의 대표격인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년 전에는 21대 국회에 가서 무엇을 하고 싶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유승민 대통령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는 사실은 특별한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하게 보이고 할 수 있는지. 오히려 유승민 의원은 제가 당대표가 되게 되면은 여러 과정에서 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 대표님도 걱정하셨지만은 많은 인사들이 그것을 의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준석 후보는 윤석열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는가 보다 이런 이미지를 주었고 그것에 대한 저쪽의 반작용이 입당을 결심한 건 아니라든지 뒤로 빼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권에 대해서 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면 덮을 수 없다. 윤 총장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윤석열 전 총장을 방어하고 있느냐. 네, 앞서 이 유승민계라는 비판에서 시작해 윤석열 전 총장,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 당에 올 수 있겠느냐 이런 또 중진들의 날선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주인공은 당대표 후보들이 아니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근데 궁금한 대목이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니까요. 이준석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을 그렇게 언급하는 것을 좀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저만 그런 걸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 후보죠. 이제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을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네. 말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했던 말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유승민 전 의원과의 친분, 실제로 개인적 친분도 있고 또 그런 말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경선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경선 관리가 오히려 더 객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주호영, 나경원 이 두 후보가 당신이 대표가 되면은 관리할 수 있겠느냐 자꾸 이러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돼야지 윤석열과 골고루 이렇게 균형 있게 경선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러는데 거기서 윤석열 얘기해봤자 그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지지도의 상승세를 탄 이후에 논쟁점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구체적인 언급이 없잖아요. 메시지가 아직 없습니다.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행보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본인이 나서가지고 지금 소위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는데 거기다가 윤석열을 또 얹어서 갈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저는 이준석 후보가 거기에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지 않는 네. 그러면서 세대교체의 그런 힘을 믿고 선거운동을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디에 줄을 서지 않는 그런 모습, 오히려 공정하게 대선 경선을 관리하겠다는 그 중립적인 자세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나경원, 주호영 두 후보는 뭐 그때는 두 명이 같이 정말 편을 먹었다라는 그런 말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입을 모아서 이준석 후보가 대권 후보들을 하나로 모아서 경쟁의 판을 만들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두 후보도 조직력이 탄탄한 후보들입니다. 이 목소리에 당심이 모이게 되는 것도 아닐지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긴 해요. 자, 우선은 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당내 경선은 경선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별도로 조직이 되죠. 그 조직하는 과정에 경선관리위원장을 누가 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는 지도부에서 하게 되죠. 당대표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호영, 나경원 이 두 후보께서 이준석 후보를 상대로 해서 당내 경선을 제대로 합리적으로 그 판을 좀 자락을 좀 깔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땐 본인들 스스로도 자문자답을 해봐야 할 질문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물론 적지 않은 당원들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이준석 후보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죠. 뭐 과연 이 사람이 젊은데 경륜이 부족한데 네.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하지만 그 우려보다 지금은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좀 바뀌었으면, 변화했으면, 혁신했으면 하는 이 요구가 더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특히나 이제 조직표가 큰 의미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좀 SNS라든가 과감하게 발언을 좀 하는 이런 이준석 후보가 오히려 더 큰 격차로 선거를 이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지금 32만 선거인단 중에 약 한 50% 정도가 참여를 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16만 명 이상이 투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일반 유권자, 일반 여론조사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히 많은 엄청난 참여도가 이번 당대표 선거에 투입됐다. 그러면 지난 2019년에 있었던 당대표 선거, 당시에 황교안 당대표가 선출됐었는데 그 당시는 약 한 선거인단 투표율이 20%대에 그쳤는데 이게 50%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당심이 민심에 수렴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말이죠.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 있었다면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는 기존의 국민의힘의 변화와 혁신이라고 하는 그런 심판이 녹아있다는 것을 어쩌면 주호영, 나경원 두 분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렇군요. 네. 크게 보면 지난 4.7 재보궐선거의 그 흐름을 사실은 중진들이 읽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평론가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중진들이 바라는 당심이 움직인다는 것, 사실은 민심으로 수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 가지 저희가 좀 짚어볼 지점이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서 특히 TV 토론을 보면서 이준석 후보의 발언과 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워낙에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높기도 하고요.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여러 후보들이 이준석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면서 여기가 좀 불편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어떤 부분이 그랬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영역입니다. 이준석은 하버드대학교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재학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200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준석은 노무현 재단의 장학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테스트하는 그런 질문에 답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사이다 같은 발언이라고 많은 분들이 환호하기도 하지만 당대표의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조금 고쳐주십사 했는데 문파 달창이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많이 우려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로부터, 민주당 정부로부터, 민주당으로부터 정말 무한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프레임을 받고 욕설을 당할 때 같이 보호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책임을 다하는 리더십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대선은 전쟁입니다. 네, 주호영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주고받은 그 공방은 TV 토론 첫날입니다. 처음에 저렇게 이제 퀴즈 같은 형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깜짝 놀랐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방금 보신 나경원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공방은 이틀 전에 있었던 내용이죠. 나경원 후보 결국은 감정이 좀 북받치기도 했는데 먼저 평론가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태도에 대한 지적을 어떻게 보시는지, 일각에서는 나이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냐, 나이가 어리지 않았으면 나오지 않았을 지적이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일면 공감이 가는 대목이죠. 근데 나이와 또 어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면 작은 잘못도 더 크게 보일 수 있겠죠. 지금 국민의힘은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데 일부 후보들이 이준석의 태도가 불손하다, 아니면 이준석의 발언은 무례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대로라면 공손하고 예의 바른 청년을 선출하는 그런 무대여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입니다. 자, 오히려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직설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지금 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저돌적인 대응 자세, 이 태도, 이거는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좀 준비되어 있는 느낌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사실은 나경원 후보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태도와 발언, 이걸 놓고 본다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어리다,
경륜이 부족하다 이런 프레임 속에 이준석 후보를 가두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궁극적으로 저는 실패했다고 보는 이유가 TV토론이든 합동연설이든 그 어떤 경우를 지켜봐도 이준석은 상당히 좀 직설적이고 사이다 발언을 하면서 또 무엇을 하냐면 구체적인 대안을 얘기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있었던 합동연설회에서는 이준석은 부산은 경제가 희망이다. 그래서 난 오늘은 경제를 얘기하겠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부산에 건설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반면에 나경원 주호영 후보는 나는 대구의 아들이다. 나는 뭐 부산의 뭐 아들이다. 이런 식 아니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 이건 두루뭉실하고 추상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분들 경륜이 있고 덕망이 있는 당의 원로들을 두루두루 당의 이 요직에 좀 기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정책을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이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태도 가지고 얘기를 했던 언론 자체가 좀 부끄러워지는 그런 지점인 것도 같습니다. 일단 이번 전당대회 어떤 정책이라던가 비전,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중진들은 자신은 어떤 사람이다. 이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이제 이 같은 것들은 예전 시대에 머무르고 있을 뿐 앞으로 미래 정치에 있어서는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교수님 좀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 사실은 계속해서 선거에서 지다가 이번 당대표 선거까지 나왔는데 계속해서 토론에서도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을 때 뭐 눈물까지 글썽이기도 했는데 이 토론 자세라든가 태도라든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나경원, 주호영 두 분의 이번 그 경선의 전략은 대실패라고 평가를 합니다. 세대 교체를 주장하는 젊은 후보예요. 세대 교체를 하겠다는 거는 당신들이 이제까지 했던 거 다 틀렸으니까 네. 이제 그만 물러나. 우리 같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 해야 돼 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경험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여당 한 인사가 얘기했던 장유유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걸로는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자, 세대 교체를 주장을 하면 본인들은 거기서 비껴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본질은 정권 교체고 정책 교체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대표가 돼야지 대선 후보와 함께, 대선 후보 혼자 선거 치르는 거 아니다. 우리 당이 역량을 가진 그런 정책 그리고 정권 교체 이런 부분들의 전국적인 역량을 내가 다 끄집어내겠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그 역량을 끄집어낼지를 얘기를 해야지 경험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당신은 유승민 계열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형적인 네거티브죠.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여당이 야당에 대해서 그렇게 선거운동을 했어요. 뭘 하겠다가 아니라 생태탕 먹었냐 안 먹었냐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은 역전을 못했거든요. 오히려 격차가 벌어졌죠. 네. 그러니까 이번 경선은요. 이준석 바람을 오히려 태풍으로 만들어준 거 이상 효과가 없었다고 봐요. 오히려 그 바람 속에서 그 태풍으로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진짜로 이 당을 왜 지켜왔고 그다음에 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고 정책 교체를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상대방 비방하는 거에 앞장서니까 그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그동안 어려울 때 당 지켜온 사람으로서 마치 장강의 역사의 물결을 흘러서 뒷방으로 물려나는 느낌이 드니까 슬프기도 했겠지만 정치는 냉정한 거거든요. 국민을 위해서 네. 왜 정권 교체를 하고 왜 정책 교체를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지 못한 거는 저는 두 후보가 이번 경선 과정에서 최대의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또 이와 같은 말씀은 뭐 비단 몇몇 국민의힘 중진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에 있는 기존 정치인들에게도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까지 이번 전당대회에 지금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이 내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엊그제 민주당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 12명 모두에게 탈당 권유를 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대표 후보들은 이런 대답을 내놨습니다. 먼저 홍문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권익위원회에서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 감사원이 좋지만 법리상 안 된다면 권익위, 조경태 의원, 권익위 위원장과 공무원들의 사명감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다른 세 후보는 권익위는 좀 꺼리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후보, 권익위 결정 비상식적인 결정이 많았다. 여기 안 된다. 주호영 후보, 외부 인사들로 특위를 구성하거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부동산 전수조사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전문성을 갖춘 시민단체를 좀 고려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 나온 소식입니다. 감사원이 사실은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조사를 할 수가 없죠. 감사하는 것은 법 밖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못한다라는 입장을 내놨고 국민의힘은 조금 전 이제 권익위원회에 의뢰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저것 얘기가 또 많이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 시민단체 얘기까지 했다가 결국은 권익위로 정했다. 이거 꼼수 부린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차피 안 될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이번에 송영길 대표가 상당히 강수를 둔 거예요. 그동안에 여당의 꼬리표처럼 달려있던 게 내로남불입니다. 자, 야당은 왜 야당은 공격하지 않느냐가 민주당의 이제까지의 변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선제적이었죠. 우리가 이거를 조사해서 발표하면 국민들이 안 믿을 거니까 아예 외부에다가 맡긴 겁니다. 권익위에다 맡겼어요. 자신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것까지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권익위에 맡긴 만큼 권익위의 판단에 100% 따라서 다 탈당 권유를 했습니다. 자, 굉장히 잘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요. 아무런 권한도 없는 감사원에다가 이거를 맡길 것이 아니고 권익위에다가 맡기면서 묻고 따블로 가야죠. 예를 들어 우리는 기초단체장, 그다음에 광역단체장,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까지 다 권익위에다가 하겠다. 우리 다 조사해다오.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 인사 있으면은 네.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다 탈당 조치하고 황골 탈퇴하겠다.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과정은 밀려서 지금 권익위로 결국은 갔거든요. 만약에 이 권익위로 가는 결정이 내일까지 결정이 안 났으면 전제로 이준석 만약에 후보가 당대표가 됐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권익위로 돌아가면 당내에서 비난이 나올 거예요. 여당의 작전에 말려들었다. 권익위로 안 가고 시민단체에서 한다? 그러면은 여봐라. 꼼수 부린다. 네. 이런 비판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권익위로 갔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아쉬운 거죠. 세대교체 왜 합니까? 국민들에게 뭔가 우리가 변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준석만 세대교체지 다른 지금 국민의힘의 움직임은 여전히 굼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지금 권익위를 선택한 꼴이 돼버렸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황골탈퇴 못 보여줍니다. 세대교체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로 기초단체장까지 우린 다 받겠다라고 나가는 게 이게 이준석식 개혁이고 이준석식 정책이다. 그리고 당신네들 여당도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네. 기초의원 다 하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도 잘했고 국민의힘은 이번에 조금 아쉬웠다. 네. 하지만 누가 되든지 간에 새로운 당대표가 되면 좀 더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끔 모든 공직자들에 대해서 조사하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이 정당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부자도 상당할 것이고 실제로 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당내에 떨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평론가님, 그렇습니까? 글쎄요. 국민의힘 당이 이제 보수 정당으로 오랫동안 존재해 왔죠. 그래서 아무래도 과거에는 재벌 출신의 인사도 국회의원을 했었고 비교적 돈이 좀 많다, 부자다라고 하는 분들이 당에 상당수 있었는데 지금 요즘의 국민의힘을 보면 과연 이게 부자 정당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돈이 없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없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오히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별 차이가 없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도 상당히 수백억, 수천억의 자산가도 있고요. 그리고 강남과 목동의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정당이 부자당 이미지는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따져보면 별 차이는 없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 민주당에서 이제 이번에 12명 정도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민주당에게 박수를 좀 보내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제적으로 일단 전 국회의원을 다 조사를 하자.
라고 한 것도 박수 받을 일인데 이후 결과가 나왔을 때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송영길 당대표 체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죠. 바통을 넘겨받은 국민의힘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근데 이 논의가 지금 며칠 진행이 됐죠. 한 이틀 정도 진행이 되면서 국민들은 왜 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보다 더 저돌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자신들을 공개하지 않는가. 뭐 이를테면 권익위에 왜 이 사람들은 안 했는가부터 해서 좀 숨기려고 한다거나 소극적인 자세의 이미지가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될수록 마이너스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권익위에다 이 사건을 맡기자 이렇게 이제 아마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저는 좀 전에 박창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근데 지나치게 확대했을 경우에 뭐 시도지사도 있고 기초 광역 의원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지나치게 확대했을 때는 전략적으로 현 정권이나 민주당에 끌려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확대하기보다는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두고 지역구에 가면 지난번 총선에서 낙선했던 당협위원장들이 있습니다. 지역구 위원장들. 이 지역구 위원장들도 어쨌든 그 정당을 그 지역에서 대표하는 준 국회의원에 준하는 그런 어떤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국회의원 플러스 전국의 당협위원장까지 다 권익위에다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조사를 해달라. 이 정도는 해야지만 국민들이 그래 국민의힘이 좀 바뀌었구나. 예를 들어서 지금 차기 당대표가 될 사람이 이준석이 되든 아니면 뭐 다른 분이 되든 차기 당대표가 들어와서 우린 플러스 알파에서 여기까지 다 맡기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래 바뀌었구나. 우리의 선택이 옳았구나라는 걸로 귀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국민의힘 이제 민주당보다 한 발 더 나가야 된다. 그 대상도 더 많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울러 후속 조치까지 좀 힘을 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시간이 좀 걸리게 되겠죠.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발표는 내일 납니다. 투표는 오늘 오후 6시에 마감이 되고요. 그 결과를 종합해서 내일 오전 중에 당대표 누가 될 것인지 발표를 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방송 전에 두 분께 짧게 여쭤봤는데 이준석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평론가님, 왜 그렇습니까? 우선 뭐 우리가 다 목도하듯이 그 민심과 당심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을 각종 여론조사 지표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 민심과 당심에서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이미 상당 부분 좀 결론이 좀 내려져 있는 상태죠. 더군다나 이제 보수 정당의 이 체질 변화, 혁신 이런 것이 이번 당대표 선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을 일부 후보는 부정할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일반 여론은 이 혁신과 변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되더라도 당 내에 어떤 특정 후보가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대권을 도전하겠다고 한 분들 중에 당내에는 이렇다 할 후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당 밖에 있는 뭐 최재형 아니면 뭐 윤석열 이런 분들이 더 이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황인지라 지금 당대표가 경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무슨 장애물이 되거나 아니면 누구의 편을 든다 이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 것은 제가 볼 땐 기후에 지나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 대선 전국에서는 오히려 이 당대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정도에 이 국민의힘의 차기 대선 주자가 확정이 된다 그러면 그 대권 후보 중심으로 당이 재편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번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역량, 역할 오히려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께는 이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돌풍, 향후 우리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뭐 당선이 되든 낙선이 되든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국민들이 눈이 높아졌어요. 영선의 30대를 봤습니다. 영선의 30대를 봤는데 그러면은 뭐 40대, 50대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만큼 변화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커질 거다. 저는 여당에서 지금 박용진 의원이 뭐 한 여론조사에서 3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여권의 판조차도 흔들릴 정도로 지금 의미 있는 변화가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앞으로는 혁신 경쟁이다. 또 대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젊은 분노한 2030 세대에게 소위 이준석식의 극우 포퓰리즘이냐 아니면은 민주당이 새롭게 내세울 2030에 대한 공감이냐 이런 부분들을 놓고 혁신 경쟁을 앞으로 펼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준석 바람으로부터 나타난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2030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정치권의 피나는 노력
과거에 안철수 바람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기득권 내려놓기 경쟁을 했던 이번에는 2030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네. 위한 경쟁이 펼쳐질 거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번 이준석 효과는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